섭외받은 장준영입니다. 제가 이 시흥까지 강의를 하러 올 줄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은 알다가도 모르는 그런 날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이문영 교수님께서 저를 너무 과찬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도 국립외교원에서 저녁 때 이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학생들이 많았었습니다. 대학생들,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학생들도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 강의실에 딱 들어오는 순간 채널을 몇 개의 채널이 있는데 그 채널에 맞춰서 강의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미얀마를 연구하면서 상당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다가 미얀마를 연구를 하시게 됐느냐, 제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쩌다가 미얀마를 하게 됐느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 전으로 돌아가서 97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외환위기가 있었죠. 97년도 외환위기가 나서 환율이 가장 비싼 날이 제 기억으로는 12월 24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처음으로 배낭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미얀마를 가게 됐어요. 근데 왜 미얀마를 갔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가 않는데 어쨌든 미얀마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미얀마로 가는 직항이 없어서 일본을 들렸다가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런 여정이었는데, 도착을 했는데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 12월 달은 이제 날씨가 건기 시즌이어서 날씨가 여행하기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그날은 비가 이렇게 추적추적 오는 날이었고, 공항은 상당히 오래된 공항이었는데, 아직도 잊지 못한 그 장면이 짐을 찾아서 이렇게 나오는데 총을 든 군인들이 이 공항에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잘못 왔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숙소까지 가는데 택시를 잡아서 가야 되는데 이 말이 안 통하고, 어때 여차여차해서 밤에 12시 다 돼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공항이 이제 외곽 지역에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보면 쉐다공 파고다라고 해서, 한번 미얀마 TV에 미얀마라고 하면 자주 나오는 불탑이 있습니다. 100m짜리 불탑이 있는데, 그 불탑은 미얀마는 전기 사정이 좋지가 않아요. 지금도 전력 보급률이 20% 정도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불탑에는 24시간 전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불탑 옆에 살거나 장군집 옆에 살면 전기를 아주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완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 불탑에만 이 서치라이트를 쏘는 거죠. 그래서 황금색으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빛나는 거죠. 저는 세상에 그런 광경을 처음을 봤고, 두 개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총을 든 군인과 그 다음에 불탑에 서치라이트를 켜고 있는 저 모습에 그날 저녁에 진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때는 이제 캠코더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캠코더를 들고 5시 정도에 묵고 있던 게스트하우스 앞에 나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미얀마에서 제일 좋은 양곤대학교 바로 앞이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가려고 하는 장면이랑 뭐 사람들 출근하려고 나오는 장면,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미얀마에 오는 사례가 거의 없었으니까, 또 캠코더를 갖고 오는 사람도 별로 없었으니까 상당히 신기한 듯이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관심을 보이고는 싶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군부 통치 시기였기 때문에 쉽게 말을 못 거는 거죠. 약간 같은 동양인임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쳐다보고 지나가고 약간 동물원 원숭이 된 그런 기념으로 제가 그런 분위기로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날 오후에 지방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15시간 16시간 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우리나라에서 한때 마트에서 버스를 운행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다니잖아요. 그런 마트 버스가 동남아로 다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마트 버스를 타고 미얀마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갔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외국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좀 있었고, 동양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일찍이 미얀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미얀마는 상당히 친근한 그런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이
왔는데 저보고도 뭐 곤니찌와 곤방아와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일본 사람인 줄 알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역전이 됐죠. 만나면 다 한국말로 인사를 하니까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가니까 이 외국인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놀던 애들이 와가지고 이 외국인들 따라다니면서 되게 시시한 기념품들을 팔아요. 딱 봐도 그냥 조잡한 그런 기념품들 있잖아요. 이런 걸 파는데 제가 생각한 게 얘네들이 학교를 갈 나이가 됐는데 왜 학교를 가지 않고 이 관광객들을 따라다니면서 돈도 안 되는 시시한 물건들을 팔고 있을까? 제가 상당히 어린 나이에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세상 자체가 되게 신기했었죠. 그리고 세상은 항상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의아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6살의 띵띵이라는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말이 당연히 안 통하죠. 손짓 발짓 이 모든 글로벌 랭귀지가 있죠. 바디 랭귀지가 있지 않습니까? 다 통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대충 제가 알아들은 바에 의하면 엄마는 일찍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위로 언니 뭐 밑에 동생들 아이들이 많은 집인 것 같고 아빠는 특별하게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띵띵이라는 애를 앵벌이를 거의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그 기념품 같은 걸 팔아서 돈을 벌어 오면 아빠가 그걸로 나가서 노름도 하고 술도 사 먹고 뭐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한 달 여행을 하고 미얀마를 돌아왔는데 한 2주 정도를 아무것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외 여행이기도 했지만 그 미얀마에 대한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미얀마 관련되는 내용들을 찾아봤는데 당연히 우리 한국 자료는 거의 없었고 모자란 영어 실력에 영어로 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읽어보고 했는데 아니 버마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잘 살았다 과거에 축구도 엄청 잘했고 아시아에서는 정말 일본, 필리핀과 함께 최고의 잘 사는 그런 국가였다. 그런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1년 뒤에 다시 한 번 더 미얀마를 가보자라고 해서 그때는 이제 돈을 모아서 용돈을 모아서 한 달 동안 또 갔죠. 띵띵이라는 친구를 다시 또 만났어요. 차를 타고 다시 또 이마트 버스를 타고 가서 띵띵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눈이 상당히 아름다운 예쁜 친구였었거든요. 정말 그 쌍꺼풀이 아주 진하게 있고 눈이 아주 그냥 눈동자가 깊은 그런 친구였는데 눈을 다쳐갖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학 4학년 정도 될 때였었는데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그냥 취직하기를 바랬죠. 다른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래서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공부하는 거야 반대하진 않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흔쾌히 너가 뭐 대학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대학원에서 동남아 정치를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미얀마 정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됐고요. 고등학교 그 어느 때보다 대학원 석사 과정 때 공부가 상당히 저는 기억이 남고 재밌었다.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해서 그런지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그래서 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당연히 저는 취직을 할 거라고 부모님은 생각하셨겠죠.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겠다라니까 극구 반대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왜 하고 많은 나라들 중에서 왜 미얀마라는 나라를 하려고 그러냐. 거기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신 분이니까 거기 사회주의 국가니까 너가 운이 좋아서 거기 가서 총 맞고 안 죽고 살아왔을 뿐이지 너무 힘든 나라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막 그렇게 계속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미얀마라는 나라의 과거를 어느 정도 봤었고 그리고 오늘 그 강의에 지도는 빠져 있지 않지만 나중에 여러분들 지도를 한번 보시면 미얀마라는 나라가 그 국제 정치적으로 맥락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의 북쪽 그러니까 등 뒤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다음에 미얀마의 서쪽으로는 인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의 동쪽은 우리 아세안 있죠. 아세안이라는 거대한 시장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탁 껴 있는 그런 국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나 그다음에 국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따 강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미얀마가 1962년도에 문을 딱 닫는데 문을 닫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상당히 부국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양곤 공항 제가 내렸던 그 공항이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었었고요. 문을 닫으면서 아시아의 허브 공항이 태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든 비행기들이 태국으로 많이 가죠. 그리고 아시아의 허브 항구 중요한 항구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 선박들은 다 미얀마 양곤 항구를 통해서 갔는데 문을 닫으면서 싱가포르가 갑작스럽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의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린 것이죠. 특정인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차원에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분명히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을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확실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미얀마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나라도 열심히 하면 뭐 그 TV에도 나올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신문에 글도 쓸 수 있고 이렇게 강의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시장을 내가 한번 야금야금 독점해 볼 것이다. 독점이라는 말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뭔가 좀 그 선구자 아닌 미얀마라는 알려지지 않은 것을 연구를 하고 학자적으로서 만족도도 느끼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면서 미얀마 관련된 대중 강의도 하면서 이제 일반인들에게 미얀마 관련된 정보, 지식 이런 것들 전파하는 것이 저의 또 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제가 미얀마 연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었죠. 제가 박사 공부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했고 심지어는 이제 학위 논문을 현지에 살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잡혀간 적이 있었어요. 그 미얀마 군부한테 잡혀간 적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 이제 아는 분이 있어서 이게 풀려나기도 했고 그럴 때는 제 스스로도 와 이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중요한 국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해야지 누가 또 할 수 있을까 물론 후배들이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그러니까 그 미얀마뿐만이 아니라 알려지지 않 그 중요한데 연구가 되지 않은 국가들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 학문적인 쏠림 현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해야지, 북한 해야지, 뭐 좀 외국을 공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국제 관계에서 행위자로서의 국가는 다 똑같은 국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얼마만큼 중요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은 그 국가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 많이 그 좌지우지 할 뿐이지 그 국가의 원래 본연의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저는 아마 미얀마 연구를 계속할 것이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서 강의를 더 할 것 같습니다. 자 강의로 들어가서 미얀마에 대해서 아까 그 이문영 교수님께서 그 소개하시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미얀마 사태가 쏙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강의 들으시고 약간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은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버마 또는 미얀마로 알려져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명은 미얀마이지만 버마 과거에는 버마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이 나라를 보게 되면 미얀마 사람 우리나라에 한 4만 명 정도의 미얀마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랑 절친한 미얀마 친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공부하러 온 친구는 한국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거기서 아이도 낳고 지금 열심히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뭐 유학 온 친구들도 있고 그 노동자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혹시 미얀마 음식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부평역에 가시면 부평역에 미얀마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미얀마 음식도 드실 수 있고요. 미얀마 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스님도 직접 와 계시기도 하고요. 특히 주말에 가면 미얀마 사람들 쉽게 볼 수가 있고 미얀마 친구들이 미얀마어가 우리나라랑 어순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우기가 쉬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말을 빨리 배워요. 다른 동남아 친구들보다.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자주는 가지 않지만 거기 가면 미얀마 식당에 가면 미얀마 음식을 드실 수가 있는데 어떤지 한번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자신들은 항상 뭔가 독특하다, 특이하다,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왕조 시대 때,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식민시기 이전에 미얀마는 동남아에서 아주 강력한 왕국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11세기부터 13세기 정도, 그러니까 우리 고려 시대 때 정도에는 캄보디아가 가장 강력했고요. 캄보디아가 가장 강력했고, 그리고 캄보디아가 15세기에 태국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거의 멸망 단계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앙코르와트 가보신 분들 계시죠? 그 앙코르와트 앞에 보면 앙코르톰이 또 있고, 그것을 지은 크메르 제국, 캄보디아 제국이 약화되면서 태국에게 상당히 많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태국 옆에 있는 미얀마가 태국을 계속 괴롭힙니다. 언제까지? 13세기부터 해서 17세기, 18세기까지 태국을 지속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태국의 방콕에서 차를 타고 북쪽으로 1시간 정도 가면 아유타야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서 보시면 불상에 머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불상 머리를 싹 다 자른 거예요. 왜 그러냐? 태국도 미얀마도 둘 다 불교 국가예요. 근데 불교 국가는 정통성, 우리가 정확한 정통성 있는 불교 국가다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마 왕국이 태국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태국의 불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목을 댕강 다 날립니다. 상당히 야만스럽죠. 그죠? 그래서 태국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태국은 경제적으로 부국이 됐기 때문에 미얀마를 상당히 우습게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 미얀마 사람들은 태국을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쟤네들 공격해서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처럼 태국과 미얀마 관계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미얀마는 그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19세기 영국의 식민지가 되기 이전에 아시아, 그러니까 동남아 지역의 거의 제국의 형태를 갖춘 아주 큰 그런 왕국이었고, 그 왕국의 기틀을 불교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 왕국으로서 우리 버마는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강력한, 그리고 우리의 자존심은 누구보다 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독립하고 난 다음에 미얀마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 전 세계에 있는 국가들과 달라야 된다. 우리만의 독특한 형태의 체제를 가져야 된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있는 우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초대 총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상당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는 게, 원래 작가였습니다. 작가, 글 쓰는 작가였고 정치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자기의 동료, 같이 독립운동을 하던 아웅산이라는 사람이 있죠. 우리 언론에서는 아웅산 테러 사건 이렇게 알려져 있고, 아마 기억하시죠? 1983년도에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한참 공부 열심히 할 때 국회 도서관 가서 자료, 83년도에 나왔던 신문 자료를 찾아봤는데, 우리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라고 하니까 묘소니까 산에 있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아웅산을 아웅해서 산을 매산자로 쓴 글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 아웅산이 정말 몇 미터가 되나요? 등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만큼 우리가 버마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죠. 그래서 아웅산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아웅산 테러 사건이 아니고 아웅산 묘소 테러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죠. 아웅산 장군과 그의 강요들 8명, 총 9명이 묻혀 있는 그런 묘지인데, 거기에서 북한이 테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웅산이 원래 독립 이후에 국가의 지도자가 되기로 약속이 돼 있었지만 그 급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친구였던 우누라는 사람이 정권을, 그러니까 총리가 됩니다. 수상이 되죠. 근데 이 사람은 그 작가이기도 하지만 아주 독실한 불교도이고, 종교와 정치, 그러니까 불교와 정치를 계속 합치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에서 아주 열반에 들기 전 상황, 그러니까 수행을 정말 열심히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열반에 들기 전에 아주 평온한 그런 상황과, 그 다음에 사회주의에서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에서 모든 걸 다 혁명을 통해서 계급이 없는 평등한 사회, 그런 사회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이론적으로 봤을 때 평등한 사회가 두 개가 같은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주장을 합니다. 궤변이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책을 막 쓰는데,
그 책 중에서 하나의 제목이 열반에 도달한 스탈린이라는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스탈린은 러시아의 지도자였었습니다. 과거 소련의 지도자, 사회주의자였었죠. 그러면서 아마 스탈린도 불교도였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상당히 평온한 그 상황, 열반에 들기 전 상황과 사회주의 사상은 같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불교와 사회주의는 전혀 불가분의 관계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절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술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슬람 국왕을 술탄이라는 그런 국가들, 이슬람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 세속 국가에서는 정치와 종교는 분명히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미 이 사람은 불교와 정치를 접목시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왕조 시대면 특별하게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식민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냐? 영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겠죠. 영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얀마에다가 기독교를 전파합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전파를 해서 기독교를 수용한 사람들은 다수인 버마족이 아니고 소수 종족들입니다. 미얀마에는 총 135개의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소수 민족이 살고 있어요. 많죠? 135개. 그것도 정부에서 그냥 공인해 놓은 것이지 그보다 더 적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최소한 135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135개 가운데서 그러니까 7이 버마족이에요. 버마족이 70%를 차지를 하고 134개가 30%를 차지하는 겁니다. 근데 134개의 종족은 딱 미얀마에만 사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태국, 일부는 또 라오스, 일부는 중국 지역, 운남 지역 이쪽에서도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원래는 국가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와서 그러니까 국경을 이렇게 그은 거죠. 자연스럽게 미얀마 그냥 국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7대3으로 나눠지는데 이 영국 선교사들은 버마족들은 선교를 해봐야 종교를 바꾸지 않더라. 불교에서 바꾸지 않더라. 그래서 얘네들 포기하고 주로 고산지대 산악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 종교가 없는 소수민족들 30에 대해서 종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니네가 왕조시대 때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살지 않았느냐. 이제 니네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면서 버마족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도록 유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영국 식민 시기에는 버마족과 그 다음에 비버마족들, 소수종족들 간의 사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았었죠. 그러니까 일본 그 식민 지배할 당시에 어떤 뭐 지역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고 교육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문제점들은 분명히 발생하지 않았다. 미얀마는 이런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균열이나 갈등 이런 것들이 계속 생겨났는데 독립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국가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을 지도자가 잘 추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7인 버마족만 보고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소수민족들이 계속 중앙정부에 대해서 자신들의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일부는 독립을 하겠다라는 종족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자치권을 달라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70년 이상 현재까지 갈등이 내분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정 국가가 발전하려면 국민들이 일단 통합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지도자들이 오면 항상 하는 말이 국민 통합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국민이 일치 단결돼야지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미얀마는 이미 국가를 만드는 그 시간부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국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우누라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왕조 시대의 왕처럼 행동을 하면서 국가 통합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소수 종족들은 그들의 요구를 하는데 그게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자 무장단체를 만듭니다. 말 그대로 군대를 결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니까 국가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인이 그때 마침 등장합니다. 참고로 미얀마 군대는 독립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단체가 아니고요. 독립을 할 때, 미얀마가 독립운동을 할 때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물론 일본이 지원을 했습니다. 일본이 많은 지원을 했지만 그 독립을 하면 독립의 주체,
독립을 쟁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집단이 바로 군부예요. 그리고 이 군부를 만든 사람이 아웅산 장군입니다. 아웅산 수치의 아버지죠. 그렇기 때문에 군부는 국가를 수호하려는, 국가를 지키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집단이었죠. 근데 이제 이 우누라는 사람이 48년부터 62년까지 집권하면서 이뤄놓은 성과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군부가 62년도에 결코 마지막에 그 쿠데타를 감행하게 됩니다. 62년 3월 2일에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 자치권을 요구하는 소수종족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을 그냥 물리력으로 말 그대로 소탕 작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전국은 더 많은 무장단체가 또 난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사람이 이제 과거의 독재자예요. 지금의 독재자는 지금 은퇴한 독재자인데 살아는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진을 합성해 놓은 건데요. 이 복장은 왕조 시대 왕의 복장입니다. 거기에다가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탁 붙여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재자들이 추구하는 바가 어차피 국민들이 지지해 주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왕조 시대의 왕처럼 행동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왕이었다. 우리를, 그러니까 이 버마라는, 미얀마라는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래쪽에는 여기 보시면 세 개의 동상이 있는데 이 세 개의 동상은 미얀마 역사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는 뭐 세종대왕이나 뭐 정조나 뭐 영조 이런 그러니까 상당히 그 문인에 가까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고 우러러 보는 그런 왕으로 보통 많이 보고 있죠. 근데 미얀마에 있어서 추앙을 받으려는 왕이 추앙을 받으려면 정치를 잘해야 되기도 하지만 군인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활발한 대외 정복 사업에 성공한 왕들일수록 더 많은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왼쪽에 있는 동상 보면 여기 창 같은 걸 들고 있죠. 창. 그죠? 전사왕이라는 거. 여기는 지금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두 분은 조그마한 칼, 여기는 촉을 들고 창 위에 있는 창에 촉을 들고 있고 다른 분은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의 이 그 왕들이 있는데 이 왕을 우리가 이 군부가 추종을 한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집권을 하게 되면서 이 나라가 성공할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군인들은 나라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있지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것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미얀마는 또 독특한 측면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라는 것은 그 독일의 어니스트 슈마허라는 경제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씁니다. Small is Beautiful이라는 그 책을 쓰는데 제가 우리 학부생들 강의할 때 얘들아 이 책 좀 읽어봐라. 니네 살기 힘들지 이 책을 읽으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읽어봐라라고 했는데 절대로 읽질 않죠. 제가 뭐 과제로 내줘야지 읽곤 하는데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 우리 한국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할 경우에 이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결국은 인간성 자체가 다 사라지게 된다. 제가 저의 일을 도와주는 조교가 있는데 그 조교를 잘라버리고 일을 정말 잘하는 로봇을 갖고 오게 되면 그죠? 조교들은 다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로봇의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교정을 1950년대부터 독일의 경제학자는 일찍이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우연히 이 버마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누 총리를 만나요. 그래서 우누 총리가 불교와 정치를 결합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불교와 경제를 융합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둘이서 딱 그 조건이 딱 맞게 된 거죠. 그래서 스스로 어니스트 슈마허라는 사람이 우누 총리의 경제 자문 역할, 경제 고문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부디스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불교도 경제라는 새로운 이념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 불교도 경제의 이념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의 비용을 들어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거. 근데
이것은 최소한의 비용을 똑같이 들이는 대신에 최대한의 행복을 얻는 겁니다. 최대한의 만족을 얻는 거. 그러니까 당장 연필이 한 자루만 필요하면 연필 한 자루만 생산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10자루를 만들 수 있으면 10자루를 다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있다가 가격이 비쌀 때 내서 팔고 그 돈을 가져가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죄악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봤을 때는 그 여기 어머니들 많이 계신데 어머니들 가운데서 보면 그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또 거기에다가 직장 나가서 또 돈을 경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교도 경제에서는 그건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그 존재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이 원래의 역할이다. 근데 나가서 그러니까 직장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은 좋지만 만약에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이 아이가 사회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역할이 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한다면 그것은 그 어머니의 탓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삼라만상에 모두 주어진 임무와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인간은 스스로에게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를 느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슈퍼우먼이라는 그런 개념, 엄친아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은 여기서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경제 발전 계획을 세웁니다. 더 뉴버마라는 책을 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막 그 사회 시간 이럴 때 선생님이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이런 것들 있죠.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옛날에 경제 발전 5개년 계획 몇 년부터 몇 년까지고 목표치는 얼마 정도의 성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달성치는 얼마 했는데 모자랐다면 다음에 또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짧은 시기에 산업화를 이뤄 왔습니다. 근데 이 더 뉴버마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목표치 있는 게 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라는 정말 두루뭉술한 그런 계획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념은 좋죠, 상당히.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이기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실한 불교도라는 것은 미얀마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불교도라고 하더라도 당장 앞에 눈앞의 이익을 외면하는 사람은 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벌 수가 있으면 당연히 돈을 벌고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으면 그걸 벌어서 더 많은 돈을 보시를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장 10만 원이 필요하니까 100만 원 안 벌고 난 10만 원만 벌고 말래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욕심, 이기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이념. 21세기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의 거의 노예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이론이지만 실제로 접목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시 또 경제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왜 실패했는가를 보게 되면 최소한 2011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실패한 62년부터 해서 50년 동안 실패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먼저 62년 쿠데타 이전에 우누라는 민간 정부가 했을 때는 근본적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나 통치 체제 이런 것들을 잘못 설정한 것이 있었고 62년 군부가 집권하고 난 다음부터의 문제점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친구들이나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61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고 버마는 62년도에 일어났고 그리고 두 국가에 그래서 현대사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지금 현재 민주주의를 잘 성숙 발전시켰고 경제적으로도 나아졌는데 버마는 그렇지가 않느냐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우리는 개발 독재라는 명분을 가지고 왔었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집권을 했지만 정치적인 억압을 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 경제적인 발전을 했느냐? 근본적으로 군인들은 국민들이 지지해서 등장한 세력이 아닙니다. 정통성이라는 것이 없죠. 정당성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냥 경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겁니다. 대신에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럴 경우에는 역시 딜레마,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 경제 발전,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죠. 그죠? 교육을 시키면 새로운 계층들이 등장합니다. 뭐 의사, 변호사, 뭐 학자들, 학교의 선생님들 새로운 계층들이 막 등장을 하죠.
교육을 받은 새로운 계층들, 이 계층들이 어떻게 사회를 지속적으로 비판하게 되는 겁니다. 왜 정치는 쟤네들만 하냐. 그리고 사회가 정의롭지 않다는 걸 많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리로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1980년, 87년처럼 이런 그 사회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버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군인들이 집권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은 경제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경제 발전을 하지 않고 대신에 군인들이 집권의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수 종족들이 무장단체를 결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수인 70에 해당하는 버마족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버마족 형제 자매들이요. 지금 저 아주 영국 식민시기 때 영국에 협력했던 불순한 소수 종족들이 독립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군인들은 국가를 수호해야 되는 아주 막강한 역사적인 임무를 지고 있으니까 일단 쟤네들을 우리가 소탕하는데 모든 것을 결집을 하자.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도 무기를 사야 되고 그리고 똑똑한 군인들 해외에 보내서 유학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거의 군 중심으로만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부라는 것은 대부분 군부에게 투입이 되는 겁니다. 경제 발전이라는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게 되고 또 다른 명분으로 이때부터 사회주의를 시작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것인데요. 근데 이름만 뭐 그 사회주의긴 사회주의인데 버마식 사회주의라는 겁니다. 버마식 사회주의. 그래서 내용을 까서 보면 별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사유재산을 국유화한다.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사유재산을 국유화한다라는 것은 사유재산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그 국영기업들이 이제 많이 등장하게 되겠죠. 이제 이 국영기업들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주로 군인들이었는데 군인들은 상명하복,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까라면 까 이렇게 하듯이 아주 경직된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집단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을 것이고 일의 연속성도 없을 것입니다. 이쪽으로 다리를 놓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높은 사람이 와서 야 왼쪽으로 그냥 틀어. 아무 그냥 원인 뭐 목적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왼쪽으로 틀어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또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발전 플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라가 나락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1962년도 여기에 보시면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62년도에 이때쯤에 군부 쿠데타가 있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경제 발전 GDP 수준을 보면 올라가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나라는 61년도, 그러니까 65년도 이후부터 연평균 거의 10% 이상씩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보면 2004년도에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GDP 성장하게 되는 것은 2011년에 시장 개방하고 난 다음부터 그러니까 군인들이 병영으로 복귀하고 난 다음부터 연평균 8%에서 6%에서 8% 정도의 경제 성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미얀마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얀마라는 나라 자체가 왜 우리나라랑 다른 그 경로를 겪게 됐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미얀마는 어쨌든 오로지 군인들은 국가의 안정적인 안정적인 체제 유지 여기에만 큰 관심을 기울였고 그리고 군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꾀가 생긴 거예요. 경제 발전을 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 보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다른 나라들 옆에 있는 태국 같은 나라들 보면 경제 발전을 하니까 군부가 결국은 무너지더라라는 것을 목격하니까 경제 발전을 하지 않는 대신에 또한 이 무장단체들을 다 100% 소탕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탕하지 않아요. 목숨을 계속 남겨놓는 거죠.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정계에 남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했다가 또 풀어주기도 하고 또 공격했다가 풀어주기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한 형태로 현재까지 이어져 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 군부의 특징을 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미얀마 군인들은 일단 그 군인들은 무기를 독점하죠. 어떤 집단들보다 무기를 탁 독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단 무기를 든 총을 든 군인을 딱 보면 움찔하기 마련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포정치, 국민들에게 공포정치는
위험성 이런 것들을 항상 부담을 가중시키게 보여줍니다. 자, 거기에다가 미얀마 군부는 독특하게 사업을 해요. 사업. 돈을 벌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히 62년부터 그러니까 그 계획경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업들 국영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군인들이 직접적으로 경제 활동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88년도 이후에요. 1988년도에 미얀마에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87년도에서는 6.29 체제에서는 어쨌든 대통령 직선제를 갖고 오면서 민주화가 훨씬 더 진전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얀마는 1년 뒤에 전국적인 민주화 운동이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군부가 다시 또 집권하게 돼요. 군부 1기에서 2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군부 2기가 나와서 사회주의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왜냐? 자기네 선배들이 사회주의를 해서 완전히 나라를 거덜냈기 때문인 것이죠. 이때가 62년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버마는 아시아에서 일본, 필리핀 다음으로 잘 사는 국가였었고 세계에서 쌀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상당히 잘 사는 그런 국가였는데 87년도 9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유엔에다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대우를 해달라. 라고 LDC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Least Developed Country라고 해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인정해달라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미얀마에 가면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지금 한 70대, 70대 넘은 분들이랑 얘기하면 그 사람들 영어를 엄청 잘해요. 일본어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막 택시기사하고 막 이렇게 택시기사를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직업이 여러 층이 있으면 그 정도의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면 높은 자리에 많이 가실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는 교육의 질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회주의 초창기에는 교육의 질이 좋았는데 이것이 질적으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88년도 이후에 대학 들어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엉망이죠. 완전히 공교육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87년도에 이 버마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의 자존심이 엄청 상했겠죠. 한때 우리가 정말 잘 나가던 그런 국가였는데 나라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도자 한 명을 잘못 만나서 정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88년도에 새롭게 집권한 군부는 이전에 자기네 선배와 다르게 뭔가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시적으로 시장을 개방해요. 그때 우리나라의 대우, 지금은 사라진 대우가 미얀마에 들어갑니다. 김우중 회장이 세계 경영이라는 기치를 들고 나왔죠. 그래서 두 나라를 찍었습니다. 동구 유럽의 폴란드, 아시아의 미얀마 두 나라를 세계의 포스트로 삼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빠른 속도로 그때 뭐 자동차 생산까지 시도를 했지만 뭐 어쨌든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우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미얀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미얀마 군인들이 머리를 쓰게 돼요. 첫 번째는 군부 기업을 만들어요. 군 자체의 기업. 우리나라의 제한군이나 같은 이런 기업을 크게 두 개를 만들고요. 또 하나는 군인 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군 기업이 만들어집니다. 개인 회사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민간 경제에 크게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같은 거 하죠. 경매 같은 거 하면 하기 하루 전날 관련되는 정보를 다 빼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파트너가 있겠죠. 외국 파트너.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 기업과 손을 잡고 있는 외국 기업이 있겠죠. 그래서 미얀마 군부는 돈이 없으니까 땅을 빌려주거나 명의를 빌려주고 외국 기업은 돈을 내고 들어가는 거죠. 파트너가 합작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자기네들이 그 경매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사업권을 가져와야 되니까 온갖 비리가 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군부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은 이권을 가져가게 되죠. 미얀마는 자원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석유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생산했습니다. 1853년도부터. 그래서 석유를 다 패서 지금은 이제 다 시출을 해버려서 지금은 없어요. 사실상 영국의 19세기의 영국의 경제 발전에 한 몫을 담당했던 나라가 버마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좋아하실 만한 보석이 상당히 많이 납니다. 전 세계에 통용되는 루비의 99%가 미얀마산이고 옥 있죠. 옥, 제이드, 연옥. 옥 같은 경우에도 산 전체가 그냥 옥이에요. 그 옥 강산이죠. 그게
북쪽으로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외국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군부가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옥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죠. 그 이외에 뭐 황금이나 지하 자원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비싼 나무 티크 뭐 이런 거 있죠. 티크가 전 세계 티크의 70%를 미얀마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자원 부국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뭐 히토류나 6대 전략 광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미얀마에 많이 있는데 미얀마 공무원들도 자기네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쪽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랑 출장 갈 일이 한번 있어서 갔는데 자기네들이 이제 식민시대 때 대충 그냥 추정한 자료를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보여주면서 이 한국이 시추하는데 초기 비용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다 대면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권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자기네들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구리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다음에 뭐 히토류가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채굴 그분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채굴 하기 이전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연가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상당히 가난한 국가죠. 1인당 GDP가 1,500달러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미얀마 양곤 시내의 버스는 천연가스 버스입니다. 서울 시내에 다니는 버스랑 똑같이 천연가스 버스고 우리나라 중고차가 많이 수입이 돼 있어요. 미얀마에. 그래서 가면 그 수입했다 외제다라는 차원에서 번호표 이런 걸 그대로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부산 버스 이런 것들도 그냥 그대로 해갖고 다녀요. 미얀마에서. 그래서 뭐 부산 영도에서 몰아가는 85번 버스 타고 출근하기도 하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쳐가지고 이제 천연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참고로 우리나라의 포스코 인터내셔널 원래 과거엔 대우 인터내셔널이었는데 지금 현재 포스코가 인수를 해서 포스코가 개발을 하고 있고 전량 중국으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천연가스는 훨씬 더 아직 매장이 많이 되어 있고요. 뚫으면 계속 나오는 정말 자원부국입니다. 가진 것들이 너무 많은 그런 국가이죠. 그래서 이런 많은 천연 자원들을 군부가 대부분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군부는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금이 없기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합작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계속 마련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군인들이 기업을 세웠다라고 두 개의 기업을 만들었는데 위에 보면 그 MEHL이라고 돼 있죠. 우바잉, 미얀마 말로는 우바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업은 웬만한 걸 다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되게 유명한 것이 미얀마 비어라고 해서 미얀마 맥주가 있습니다. 동남아 맥주 혹시 드셔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타이거 싱가포르. 근데 싱가포르 출신이지만 동남아. 타이거는 동남아에서 다 마실 수 있는 맥주고요. 정말 그 인도네시아 맥주도 상당히 맛있고요. 라오스 맥주도 상당히 맛이 좋습니다. 동남아 맥주가 상당히 좋아요. 대체적으로. 근데 그 가운데에서 미얀마 맥주는 맛이 정말 기똥차게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맛이 좋습니다. 그걸 먹고 우리나라 맥주를 먹으면 정말 맛이 없다. 근데 제가 공장을 한번 가봤거든요. 이 미얀마 이 비어를 만드는 공장을 가봤는데 다른 공장들은 다 사람들이 생산하는데 여기는 전량 자동화 되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거의 없이 기계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독일 자본이 들어와서 기술이 여기에 많이 투입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미얀마 군부와 그러니까 MHL과 독일 자본이 합작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매운동을 하고 있죠. 저도 많이 마시고 싶지만 그런 불매운동 차원에서 마시지 않는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는 2012년에 자동차 수입이 자유화됐거든요. 지금은 중고 자동차를 다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012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부가 자동차 시장을 완벽하게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한간에는 미얀마에는 바퀴만 4개 달려 있으면 자동차 가격이 최소한 5천만 원 이상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5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앞에 유리창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앞 전면 유리가 없는 경우도 있고 밑이 다 뚫려 있고 막 덜덜덜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폭스바겐 옛날에 빵차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의 100년 다 된 차. 그런 차가 버스로 굴러다니고 그랬었어요. 그게 군인들이 완전히 시장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제 그게 다 폐차되고 사라졌죠. 그 정도로 군부는 민간과 관련되는 그 분야의 경제를 완전히 다 독점했던 그런 집단. 지금도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군 개인 기업이
군인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88년도 이후에 군인들은 정치를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아니고 엄격히 엄밀히 얘기하면 정치 권력을 잡으면서 얻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로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겁니다. 지금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 있죠. 군사령관의 자식이 2명 있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어요. 이 2사람이 엄청난 사업가가 됐습니다. 특히 딸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가장 핵심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미얀마에 수입해서 캡션 자막 입혀가지고 미얀마 그 방송에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랑 미얀마랑 거의 외교관계가 거의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딸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사업이 위기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우리나라 연예인들 가수들 초청해서 공연 같은 거 이렇게 많이 하죠. 그것도 지금 거의 하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최소한 그 영관급 이상, 그러니까 중령 이상 정도의 군인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 개인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연합을 해서 큰 사업을 하죠. 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업부터 시작해서 광물, 광산자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합법적으로만 또 운영되면 괜찮겠지만 합법적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위쪽에 중국의 운남성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법으로 그러니까 밀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도 뭐 어느 정도 유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얀마 사회를 보게 되면 뭐 어렵게 보실 수도 있는데 미얀마 군부는 일단 상당히 독점적인 사회에서 가장 독점적인 그런 집단입니다. 한때 지금은 작년 쿠데타 이후에는 완전히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너는 나중에 사관학교를 꼭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한테 사관학교를 가야지 육사를 가야지 너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미얀마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식구 중에 한 명이 정치범으로 교도소를 감옥을 갔다고 치더라도 너는 사관학교를 가서 사관학교를 가야 된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있으면 사관학교를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독려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2011년부터 16년까지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어촌 지방의 어부의 아들이었습니다. 상당히 가난한 어부의 아들이었는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 내부에서 이제 크게 신임을 얻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출세하려면 군인이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공식이 거의 뭐 공식 그러니까 공론화되어 있는 공식적인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제 미얀마 내에서 이제 군인들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뭐 군부의 가족들이나 군부 가족들 그러면 친인척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누린 것은 사실입니다. 군인들만 가는 병원이 따로 있고요. 그들만 가는 골프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인의 부자들은 미얀마에서 쇼핑할 데가 많이 없으니까 비행기 타면 1시간이면 방콕에 간단 말이죠. 우리 제주도 가는 것처럼 가서 물건을 막 쓸어 갖고 옵니다. 그 많은 돈이 저는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 미얀마 옛날에 미얀마 그 정부 관료 그렇게 높은 사람도 아닌데 거기 갔더니 사무실 놀러 오라고 해서 갔더니 이 조그만한 금고가 있어요. 금고 열어서 대충 이렇게 쓱 봤는데 그 웬만한 가치가 있는 돈들이 종류별로 다 있는 거예요. 달러, 유로화, 그러니까 위안화, 태국의 바트 해갖고 뭐 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어디서 모았지?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합법적이지 않은 경로로 왔을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우리는 집에 이제 금고 있으신 분들 별로 없잖아요. 다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사시니까. 근데 미얀마는 부잣집들 가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 집에 가면 금고가 웬만한 장롱만한 금고, 사람이 들어가는 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 금괴도 있고요. 금도 이렇게 덩어리로 놓고 엄청나게 부자. 야, 이 우리나라 부자는 정말 부자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군부와 관련되는 사람들이
미얀마 사회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그런 집단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버마족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이제 버마족 7에 해당하는 버마족이 있고 그다음에 소수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주로 고산지대에 많이 살고 있어요. 해발 300m 이상에 주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장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을 하려고 계속 독립 또는 자치권을 요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 왔었고 그러면서 갈등이 계속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군부가 버마족들에게 계속 호소를 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 버마가 깨질 수가 있다. 그래서 버마족들은 이 소수민족들, 소수종족들이 탄압을 받는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버마족 중심, 그러니까 군부가 아닌 버마족들 있죠. 아웅산 수치 진영에서 소수종족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같이 좀 하자 이제 라고 했는데 당연히 소수종족은 도와주지 않겠죠. 우리가 받은 게 없는데 기브 앤 테이크 관계에서 우리는 아무런 버마족들한테 도움을 받은 게 없는데 우리가 왜 니네를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여전히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는 건 상당히 슬픈 현실,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미얀마의 나중에 지도자는 이 분열된 국가를 어떻게 하나로 합치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쿠데타 얘기로 이제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쿠데타와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왜 쿠데타와 관련해서 이 아프리카 국가들, 콩고나 이런 국가들도 비슷한 시기에 쿠데타가 있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미얀마만 이렇게 크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 이렇게 저한테 질문해서 제 주관적인 답을 드린 게 저는 이제 그 광주랑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 작년에 광주를 4번 갔다 왔어요. 이런 강의를 하러 4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뭐 80년 5월과 관련되는 분들 단체도 있고 또 관심이 있으신 광주 시민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TV에 보이는 그러니까 미얀마 군인들이 그 진압을 하면서 일반 사람들에게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모습들이 80년 5월과 너무 오버랩이 된다.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서 아마 우리나라 언론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광주에서부터 먼저 이게 미얀마에 대해서 관심이 촉발되었고 이게 전국적으로 좀 확산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그렇게 답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론도 그렇게 평가를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80년 광주랑 미얀마랑은 좀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보고 있지만 외형적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두 사건이 시기는 다르지만 그러니까 과거의 광주가 오늘의 미얀마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월 1일 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2월 1일은 2020년 11월에 총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얀마는 우리처럼 단원제가 아니고 상원 하원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원 하원이 있고 상원 하원을 합쳐서 이제 연방의회라고 부르고 지방의회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한 그 의회에 대한 선거를 합니다. 한 사람이니까 투표를 세 장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11월에 이제 총선이 있었고 거기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있겠죠. 그 국회의원들이 2월 1일 날 의회에 모여서 이제 뭐 상원 의장, 하원 의장도 뽑아야 되죠. 그리고 미얀마는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간접 선거예요. 국민들이 다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뽑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남아 있겠죠. 근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에 딱 모이니까 군부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다 체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월 1일 날 새벽에 쿠데타를 탁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미얀마는 땅이 넓으니까 수도에 국회의원들 관사를 하나씩 다 줘요. 거기에 다니면서 사람들 다 그냥 잡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는 이제 도망친 사람들도 있었고 대부분 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그러니까 저분이 선생님이에요. 체육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 아침마다 에어로빅을 하신대요. 저 자리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저걸 유튜브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국민들한테 보고 따라해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공교롭게도 뒤에 저
그 길을 넘어서면 연방 의회가 나옵니다. 저 길을 그래서 군인들이 와서 차량으로 막고 지금 쿠데타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이 생방송이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인데, 근데 재밌는 게 앞에 에어로빅 하고 있는데 저 여자를 잡아가거나 저쪽으로 가라 하거나 어쨌든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에어로빅을 하고 있는데 쿠데타를 했다라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좀 넌센스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군부 입장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선거 부정이 너무 많았다. 부정선거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자기네들 조사해 보니까 1,000만 건 이상이 되더라. 한 1,050만 건 정도가 되더라. 그러면 그 미얀마 그 유권자가 3,5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1인 3표니까 한 1억 표 정도가 되겠죠. 근데 1,000만 건이니까 10% 정도가 부정투표라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군부는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사해 봤으니까 이렇게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재선거를 하든지 명확하게 정부가 입장을 발표해라라고 했는데 군부는 그걸 계속 무시를 하는 거죠. 문제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쿠데타가 2월 1일 날 있었지만 약 일주일 전부터 물밑 접촉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 물밑 접촉의 내용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민 아웅 흘라잉이라는 사람입니다. 군 사령관이에요.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의 넘버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대통령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을 시켜달라. 대통령 시켜달라라고 했는데 아웅산 수치 입장에서는 그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건 의회에서 뽑는 거니까 너가 출마하고 싶으면 출마를 해라. 근데 당연히 그 군부를 미는 정당의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가 있는 정당이 의회의 80% 정도를 차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NLD,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 정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가능성이 클 겁니다. 근데 아웅산 수치가 대신에 전략적으로 해서 이 민 아웅 흘라잉을 대통령으로 밀어줘야 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될 수가 있겠죠. 그와 관련된 협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은 작년 7월에 원래 퇴역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65세가 되면 퇴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군사령관이잖아요. 근데 퇴역을 하면 그 어떤 영향력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뒤를 봐주는 사업가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들, 딸들이 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게 되면 그걸 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권력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어떡할까? 쿠데타를 일으키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자기가 대통령이 되었으면 군사령관 아니고 대통령이라도 되었으면 충분히 자기 식구들, 자기 족벌들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뒤를 봐주는 사람들까지 다 건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라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쿠데타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니 뭐 이런 것들은 그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표면적인 이유고 실질적인 이유는 내가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아주 사적인 그런 목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쿠데타가 일어나니까 시민들이 바로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88년도 민주화운동에서는 88년도 민주화운동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있었는데 이때는 전국적으로 100만 명 정도가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많았죠. 정말 말단 시골 마을에서도 다 나와서 군부 퇴진하라 이렇게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뭐 군인들이 잔인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집니다. 일단 먼저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등장을 해요. CDM이라고 시민불복종 운동이라는 것이 등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때가 미얀마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지는 못했겠죠. 그래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쿠데타 발생하기 일주일 전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됐어요. 1월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사와 간호사가 난 그럼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가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계부터 먼저 파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파업이 이어져 왔고 교육계까지 확산됩니다.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군부 입장에서 상당히 난처하게 됐죠. 그러니까 국가 전체의 기능이 일시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4월 정도부터 해서 직능별로 소집을 합니다. 전국의 선생님들 몇 월 며칠 날 어디에 모이세요. 전국의 기관사들 몇 월 며칠 날 또 어디를 모이세요. 만약에 오지 않으시면 이 시민불복종 운동에 참여하는 걸로 알고 직위 해제를 하거나 아예
해고를 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사람들은 고민하겠죠. 그죠?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이 군부가 싫지만 내 그냥 생업에 복귀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부분 다 복귀를 하게 됐고요. 학생들은 여전히 학교 가기를 거부합니다. 제가 저작권상으로는 여기 사진을 못 올렸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사진은 그 학교가 이제 개교를 했습니다. 학생들이 가서 수업을 받겠죠. 근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스마트폰 검사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 사람들은 스마트폰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거의 우리나라처럼 그 한 사람이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페이스북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 앱을 다 쓰고 있습니다. 할머니들까지도 페이스북 하지 않더라도 페이스북을 앱을 깔아놓고 그냥 그 계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검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교육이 될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상당히 슬픈 현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경찰들이 학교에 캠퍼스에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공교육 자체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작년에 있었던 시위에서 중요한 것이 이 MZ 세대라고 되어 있죠. 이 MZ 세대는 밀레니얼과 그 다음에 뭐 G 세대라고 해서 이제 그 2000년대, 80년대 말,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까지 태어난 그런 세대를 얘기하는데 이 친구들은 미얀마가 2011년부터 개방을 했어요. 2011년부터 2021년 쿠데타가 일어난 10년 동안 미얀마는 황금기를 누립니다. 많은 외국 기업들이 들어갔고요. 핸드폰 보급이 상당히 빨라졌고 인터넷도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말 그대로 개방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나의 자유, 민주주의의 행복,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인용받는 미얀마. 이렇게 엄청나게 미얀마 국민으로 자랑스럽다. 미얀마 국민에서 자랑스럽다라는 그러한 국가적인 자부심을 느꼈죠. 그런데 군부가 어느 날 쿠데타를 한 겁니다. 돌아보니까 이거는 역사를 돌아가는 것이다. 퇴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88년도에 민주화운동이 실패를 했고 또 2007년도에 승려들이 중심이 돼서 반정부 시위를 했는데 이것도 거의 2달 만에 완전히 많은 승려들이 사망하고 그냥 끝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미얀마는 다시 군부 통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미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나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군부 통치를 완전히 막아버리겠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겠는데 기성세대들 88이나 2007년도에 시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군부의 잔악성을 잘 알기 때문에 선뜻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세대 간의 괴리가 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아웅산 수치 진영, 그러니까 원래 정권을 갖고 있던 진영은 또 어떤 대응을 했느냐를 보게 되면 국민통합정부라는 임시정부를 수립을 합니다. 줄여서 이제 NUG라고 해요. NUG는 전 세계 몇 군데 이제 지부를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한국 지부가 있어요. 역시 부평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목표 돼 있죠. 연방 내 모든 국민의 통합, 그다음에 연방군 창설, 국제사회의 지지 유도를 통한 합법적인 정부.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군부가 아니고 NUG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해달라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딱 2나라가 있습니다. NUG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는 나라 2나라가 있는데 나라는 아니고 유럽의회, 유럽연합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프랑스 상원, 하원 아니고 프랑스 상원에서만 이 NUG를 합법적인 정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얀마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음 주에 그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아세안 플러스 정상회담이 있어요. 다음 주에. 그래서 미얀마는 참석하지 못합니다. 군인들이 지금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의장국이 미얀마를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미얀마 군부는 가고 싶어 하겠죠. 가야지 정상국가로서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탑4가 있는데 중간에 있는 2명 있죠. 이분이 과거의 대통령이고 아웅산 수치 고문입니다. 둘 다 지금 현재 영어 상태로 있습니다. 감옥에 있죠. 그리고 왼쪽에 있는 분, 오른쪽에 있는 분. 그러니까 특히 왼쪽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그 실질적 NUG의 그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아 라시라라는 사람이고 까친족, 그러니까 소수종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정치를 상당히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정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 개혁이 전혀 없고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얀마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국민들한테 말 그대로 총알바지가 돼서 니네들 나가서 군부들이랑 싸워라. 우리는 뒤에서 지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여기 보시면 아웅산 수치는 비폭력을 일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연방군 창설, 군대를 창설한다는 군대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군대를 만들어서 군부와 지금 무력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웅산 수치는 모든 일들은 이런 무력으로 해결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도 싸워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난 비폭력을 선호한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웅산 수치가 나중에라도 돌아와서 자유의 몸이 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니네들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왜 싸웠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웅산 수치는 민주 진영의 지도자인과 동시에 그를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경스러운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존이에요. 성역 절대로 비판해서는 안 될 그런 완벽한 존재, 그런 존재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민주 진영이 안고 있는 거의 심각한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제 학자니까 중립적인 입장에서 미얀마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가들이랑 한때 되게 많이 언쟁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웅산 수치를 비판을 한 적이 많이 있었죠. 정치도 제대로 못한다부터 시작해서 너무 권위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미얀마 친구들이 저한테 너는 군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를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너는 잘못된 사람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된 것을 명확하게 알아야지 고쳐나가서 국민들을 위한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미얀마 사람들은 군부라는 통치 체제에서 50년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군부는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군부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해서 아웅산 수치를 선택하지 않으면 무조건 친군부 집단이 되는 거죠. 흑백 논리가 명확한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진영, 아웅산 수치 진영을 비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 내부적으로 뭐 썩어가거나 아니면 비판 문화에 대해서 관대롭지 못하다라는 이런 문제점들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제가 좀 추가로 해서 쓴 건데 좀 자세한 내용이니까 따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연방군을 창설한다라고 했는데 원래 이 연방군의 군대의 연방군의 온전한 형태는 버마족과 NUG가 제일 위에 있고 거기다가 군대를 만드는데 전국에 있는 소수민족들 군대 있죠. 소수민족들 무장단체를 하나로 다 합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미얀마 군부만 빼고 얘네들만 빼고 전체 군부를 다 합쳐서 군부와 대적하겠다라는 것이 이들의 목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수민족들은 버마족들, 그러니까 군부뿐만이 아니라 아웅산 수치를 비롯한 이 민주 진영에 대해서도 불신이 너무 크기 때문에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방군 창설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4개의 단체, 4개의 소수민족만 NUG가 만든 PDF라는 군대가 있습니다. People's Defense Force라고 해서 시민방위군이라는 군대가 작년 5월달에 창설이 되었는데 이 군대를 4개의 소수민족 무장단체가 연대를 해서 연합이 아니고 연대입니다. 일시적으로 연대를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같이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보는 쿠데타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소수민족들은 하도 오랫동안 군부에 의해서 많이 탄압을 받았고 그런 탄압을 받는 동안에 일반 버마족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거나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버마족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은 그냥 쿠데타를 권력이 군부에게 있었느냐 민간인에게 있었냐 이걸로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우리에게 out of my business 나의 일과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왼쪽 지도를 보시게 되면 미얀마 지도가 있는데 그 형형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그 반군들이 그러니까 그 무장단체 소수종족 무장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이에요. 좀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지도가 예를 들어서 요 색깔 있죠. 브라운색으로 되어 있는 이쪽 지역은 KIA라고 해서 돼 있죠.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소수민족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인데 전체 다는 아니에요. 전체 다는 아니고 북부의 일부 지역입니다. 약간 과장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미얀마 정부에서는 전국에 무장단체가 총 21개가 있다라고 그렇게 뭐 정리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21개가 넘을 겁니다. 만들어졌다가 사라지고 또 병력이 뭐 200명도 안 되고 50명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수 종족들이 국경을 따라서 쭉 활동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수도는 여기 센터에는 네피도라는 것이고요. 가장 많이 가는 지역은 이제 양곤 남쪽이죠. 과거의 수도 2005년까지 수도였었고 2005년도에 이 네피도라는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수 종족 무장 단체들끼리도 자기네들끼리도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얀마는 자원이 되게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자원들이 어디 있느냐? 주로 소수 종족들이 활동하는 지역에 자원들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종족들은 티크 나무가 있는 지역, 그쪽 지역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얼마든지 활용을 해서 군자금도 만들 수 있고 자기네들 종족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보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겁니다. 실제로 버마족들이 많이 사는 이쪽 지역이죠. 여기 하얗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 이쪽 지역은 그냥 평야지대예요. 평야. 이 쌀농사, 그다음에 논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표시되어 있는 지역은 이제 대부분 고산지대이고 많은 자원들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종족들도 요거를 다 장악을 해서 요걸 가지고 군부와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무장단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각자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렇게 파란 선 그어놓은 거 있죠. 4개. 파란 선 그어놓은 4개 무장단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PDF랑 지금 현재 연합하고 있는 무장단체들입니다. 그래봐야 얼마 되지 않습니다. 미얀마 군부 정규군은 40만에서 50만 정도가 돼요. 40만에서 50만 정도. 동남아에서 베트남 다음으로 군인의 수가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얀마는 우리처럼 징병제가 아니고 모병제예요. 모병제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수가 상당히 많고 경찰이 약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다 합치면 50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런데 PDF에 활동하고 있는 수는 명확하게 통계는 없지만 5천 명에서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10분의 1이죠. 그리고 화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날 겁니다. 화기, 쓰는 무기들이 많이 차이가 있죠. 지금은 말 그대로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미얀마 군인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투력을 갖고 있는 군인은 10만 명도 채 되지 않는다라는 또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장터에 나가면 계속 깨지는 거예요. PDF는 사기가 지금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들은 뭐 도저히 싸워야 될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속 사기가 떨어지죠.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쟁에서도 계속 패배합니다. 그래서 국민방위군, 그러니까 시민방위군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지도가 이게 작년 아니고 지난달 10월 달에 나온 따끈따끈한 보고서의 한 장면을 캡처를 해갖고 왔습니다. 미얀마 지도가 저렇게 있는데 저기에서 색깔이 진한 색일수록 PDF, 그러니까 반군부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고서를 읽어보면 전체 국토의 군부가 지금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온전하게 장악하고 있는 지역은 전체 국토의 1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된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 대신에 실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잃어버린 땅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PDF가 점령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얀마의 중부 지역, 이쪽 지역 있죠. 이쪽 지역에는 지금 군부가 대부분 다 쫓겨났습니다. 쫓겨났고 새롭게 이 PDF가 자기네들 그러니까 그 민주진영의 형태대로 국가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9월 달에 이제 시민방위전을 개시를 했고요. 1년이 지났죠. 1년 동안 많은 성과를 냈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뭐 이것도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있다라고 보입니다. 근데 특히나 이제 군부는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탈영병도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 3-4천 명 정도의 탈영병도 있는데 고위 군인의 탈영은 거의 없습니다. 해봐야 뭐 대위급 소령급 정도가 있고요. 아직까지 군 수뇌부가 별 이상 원스타 이상의 동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미얀마 군부 내에 별을 단 장군들이 나는 군부에 대한 지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면 군 내부에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와르르 무너질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미얀마 군부 내에서는 군부가 1941년에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군 내부의 모반이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응징력이 강한 일치단결하는 그런 군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제가 미얀마 쿠데타에 대응하는 미얀마 사람들의 행태를 비판하려고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위쪽에 보면 그 R2P라고 되어 있어요. 자, R2P는 Responsibility to Protect라고 해서 보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보호 책임은 뭐냐? 한 국가에서 이런 쿠데타와 같은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 국가의 정부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국제사회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을 R2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R2P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5개 나라가 있죠. 상임이사국 5개 나라가 있죠. 5개 나라가 만장일치로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R2P가 1990년대에 채택이 됐고요. 현재까지 R2P가 발동된 사례는 딱 한 번 있습니다. 2011년에 리비아 사태 때. 저도 그때 TV로 봤던 기억 나는데, 가다피 있죠. 리비아의 독재자. 가다피가 도망가다가 시민군에게 총 맞아서 죽는 장면이 그때 동영상과 실시간으로 생방송에서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 R2P가 딱 한 번 발동이 됐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서는 R2P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얀마에서는 R2P가 발동된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0%, 1%라고 합시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미얀마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직접 개입해서 도와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플레이 어떻게 하나요? 누르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왼쪽 거 요건 보시면 2007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미얀마 사람들은 국제사회에 많은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2007년도 네, 보면 이게 2007년도에 승려 중심, 그러니까 역시 반정부 시위가 있을 때예요. 그때 이제 어떤 사람이 급박하게 전화 인터뷰를 하는 거죠.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CNN과 BBC 알려달라. 그러니까 전 세계에 알려달라, 미얀마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의 15년이 지났어요. 달라진 게 전혀 없죠. 미얀마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해결하기보다는 외부가 좀 도와줬으면 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또 있고. 자, 오른쪽 거 한번 누르면 되나요? 자, 아버지와 딸입니다. 아버지와 딸.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두려운 순간이 올 거라곤 상상치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 보시면 딸은 이제 쿠데타가 일어났으니까 거리에 시위를 하러 가겠다. 말 그대로 아버지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떠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내가 못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절을 하고 떠납니다. 절은 3번 합니다. 미얀마에서는 불교의 의식에 따라서 3번 하고요. 저렇게 갑니다. 그래서 조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3번 하고 자기 전에 또 3번 하기도 하고, 손자 손녀들은 무조건 다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랑 사는 손자 손녀들 있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또 잘 때도 또 하고, 집마다 이제 그 불당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역시
또 인사하고 난 다음에 부처님한테 또 인사하고 자기 전에 또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를 보게 되면 아버지는 연세가 좀 지극하시죠. 그러니까 옛날에 군부가 어떻게 국민들을 괴롭혀 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뜻 나서서 내가 하지 못한다, 거리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민성의 차이인지 왜 그런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에 있어서는 자식을 보살피고 부모가 희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건데, 여기는 아버지가 막 얘기하면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 부녀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만약에 그 작년에 거리에 많은 MZ세대뿐만이 아니라 기성세대들까지 나와서 시위를 크게 했다라고 하면 뭐 군인들은 또 잔인하게 진압을 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냥 끝났을 수도 있다. 군부가 퇴진했을 수도 있다. 실패한 쿠데타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R2P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 광주와 미얀마를 보시는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쓰고 있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말도 안 되게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그때 한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가짜죠, 가짜. 북한군들이 개입을 해서 난동을 부리기 때문에 갔다라고. 저 이번에 은퇴하시는 저희 학교에 그 선배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 80년 광주 때 진압을 하러 갔었대요. 군인으로서. 진짜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북한에서 무장공비가 내려왔다 이렇게 믿고 갔다라는데, 지금은 되게 그 마음속으로 정말 미안해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세히는 얘기는 하지 않던데 진짜 실제로 그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미얀마에서는 선거 부정이 있어서, 그렇죠? 선거 부정이 있어서 연방이 국가가 분열될 위기다라는 거짓말을 또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실제로 광주나 미얀마의 작년 쿠데타가 있었던 것은 권력 의지라는 거죠. 특정 인물이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군부는, 미얀마 군부는 내년에 2023년 8월 달에 총선을 하겠다라고 지금 현재 발표를 해놨습니다. 2023년에 총선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원래 계획은 PDF 시민방위군이 있긴 하지만 얘네들 뭐 수도 얼마 안 되니까 우리가 일찍이 얘네들 다 장악하고 완전히 군부를, 그러니까 군인대를 전국에 딱 깔아가지고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내년에 선거, 요식행위로 선거해서 군인들이 그냥 오늘 군인이었다가 다음 날 제대해서 민간인으로 바꿔서 민간 정부를 출범시키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개의 군부와 가까운 뭐 정당들이 있겠죠. 이런 정당들도 포섭을 하고 민족 지도자들도, 소수민족 지도자들도 포섭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예상보다 다르게 PDF가 계속 승승장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미나옹라인이라는 사람이 상황을 봐서 선거를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올해 아세안 의장국이 캄보디아예요. 근데 캄보디아는 훈센이라는 사람이 93년부터 현재까지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30년 독재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미얀마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그래서 올해는 그냥 넘어가고 내년이 2023년이 인도네시아가 아세안 의장국이 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가장 맏형이고 리더예요. 큰형이에요. 인도네시아가 하자는 대로 대부분 다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는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 되면 인도네시아가 미얀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관문으로서 총선 23년 8월로 예정된 총선을 무조건 실시하게끔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진영 측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막 적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PDF, 시민방위군이 얼마만큼 성과를 더 내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이 20대 청춘들이 PDF에 계속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입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그러니까 미얀마 군부가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과 지금 약간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그때 미얀마 군부는 특정 그 인물이 특정 계층들이 나와서 군부를 탁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아웅산을 중심으로 해서 말 그대로 민병대를 모집해요. 민병대를 모집하는데 나라의 그러니까 구국의 이념, 독립을 하겠다라는 그 이념을 펼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민병대가 확대가 되면서 미얀마 정규 군이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는 아니지만 미얀마의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으면 군부 정권 시절로 돌아가고 미얀마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PDF로 입대하는 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군부는 지금 안 그래도 사기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더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이 PDF 여러분들 시민방위군 요거를 잘 기억하셨다가 만약에 언론에 나오는 내용이 있으면 잘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3주 전쯤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3주 전쯤에 YTN에서 위기의 미얀마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찾으면 나와요. 보시면 돼요.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2편이 나왔습니다. 위기의 미얀마. 첫 번째 편은 쿠데타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얀마 국민들이 어떻게 달라졌느냐의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저항을 하고 있느냐의 내용이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2편에 보시면 제가 엄청나게 자주 나옵니다. 거기서 거의 가이드를 해주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시간 내시는 분들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십니다. 위기의 미얀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YTN에서 상당히 수작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아세안은 뭐 크게 하는 역할이었고 내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유엔도 역시 하는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PDF가 시민방위군 민주진영에서는 국제사회에다가 군대 같은 거 안 보내줄 거면 우리가 무기 사게 돈이나 좀 보태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서 10억 달러 정도를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무기도 사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미얀마 그 임시정부에서 요구를 했어요. 3천만 달러 정도가 있으면 무기 사고 우리가 군부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아세안이 해결했으면 좋겠다. 우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추가적으로 개입할 여지는 현재로서는 거의 없고 만약에 미국도 뭐 이번에 선거 끝났지만 다음에 그 2년 뒤에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만약에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남아 문제는 거의 완전히 물 건너갑니다. 특히나 뭐 그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재선에 성공했다 이러면 완전히 그냥 끝장 나게 되는 겁니다. 미국 중심주의로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이죠. 자, 미얀마가 왜 중요하느냐를 보게 되면 자, 이건 2020년에 나온 미국의 프리덤 하우스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주로 연구하는 약간 좌파 성향의 기관인데 여기에서 세계 민주주의 지수라는 걸 발표를 해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나라 정도가 돼 있죠. 우리나라 자유,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 우리나라 일본 돼 있고 몽골이 들어가 있어요. 신기하죠. 몽골이 자유에 이렇게 딱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있고 동남아 국가들을 한번 보세요. 보면 전부 다 자유롭지 않은. 그리고 이 해양부 동남아 쪽 보시게 되면 부분적인 자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방송국에서 무슨 포럼, 민주주의 포럼 이런 거 한 걸 제가 봤는데 되게 유명한 아담 쉐브르스키라는 미국의 정치학자가 있거든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조 강연하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조사한 걸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조사한 걸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응답자의 48%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나라는 군인들이 직접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아담 쉐보르스키가 얘기한 것은 20년, 30년 전에는 군부 같은 집단들이 비민주적 집단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 민주주의의 직접적인 위기였다면 지금 현재는 법이나 제도는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지도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민주주의 위기를 꼬집었습니다. 근데 미얀마는 좀 더 그보다 이렇게 그 뭔가 스마트한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갖고 오는 것보다 완전 돌직구 같은 그런 민주주의 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미얀마 같은
거의 과거에는 실패했던 국가에서 정상국가로 가다가 다시 실패하는 국가가 군부 통치를 끝내고 정상국가로 돌아오게 되면 주변 국가로의 확산 효과, 도미노처럼 주변 국가로 확산되는 민주주의의 확산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태국, 지금도 태국은 군부가 집권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캄보디아 말씀드렸죠. 한 명의 인물이 30년 동안 집권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죠. 이런 국가들에게 주는 파급 효과가 적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개과천선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개과천선. 아주 나쁜 사람이 정말 어떤 계기로 인해서 좋게 잘 살아간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미얀마가 나쁜 나라다라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를 통치한 그런 잘못된 지도자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사진 제가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9월 달이죠. 9월 20일 돼 있으니까 9월 달 우리 뉴스에는 거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인터넷 뉴스에만 나와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가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민 방위군들이 학교에 있다라는 제보를 갖고 초등학교를 공습을 했습니다. 헬기로 그냥 사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잔인하죠. 아이들 공부하는 아이 학교에다가 이렇게 공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사진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싶어서 봤는데 호 같은 걸 팠죠. 저기에 아이들이 있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이분이 있죠. 이분이 선생님이에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밑에 반장 정도 되나 봐요. 얘는 옆에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얘는 아이들을 데리고 교육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을 해야지 미얀마의 미래가 온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끝날 나라는 분명히 아니구나. 지금 우리 제목에 세계는 왜 싸우는가라고 되어 있지만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날이 곧 아마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